엄마, 우리 숙소 예약 확인하고 택시 부르는 거 좀 확인하고 올게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72년을 산 김말순 할머니에게 아들 준호가 선사한 생애 첫 해외여행, 일본 효도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나리타 공항 한복판에서 혼자 남겨진 말순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말순 할머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제 아들 봤나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동해안 끝자락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김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2년을 살아온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낡은 알람시계 소리보다도 먼저 몸이 깨어나는 건 아마도 오랜 세월 몸의 밴 습관 때문일 겁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말순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남편 김봉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해가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 사람분의 밥을 짓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말순은 잠시 남편이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집 뒤편 작은 텃밭으로 향합니다. 상추, 깨씹, 고추, 토마토가 줄지어 자라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이 그녀에게는 전 세계나 다름없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힐 무렵이면 어김없이 이웃집 박경자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박경자 할머니는 말순보다 2살 많은 74세로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터줏대감입니다. 두 할머니는 장독대 그늘 아래 앉아서 시원한 보리차 한 잔씩을 나누며 하루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도 화제는 자식 이야기입니다. 말순 할머니에게는 아들 준호가 하나 있습니다. 45살이 된 준호는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며 고향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더니 요즘에는 명절에도 연락이 뜸합니다. 며느리 민정은 더욱 맹맹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척이라도 했는데 일본으로 떠난 후에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박경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찹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자신의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말순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경자 언니네 자식들은 그래도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데 자신의 준호는 언제부터인가 발걸음이 뜸해졌다고 말입니다. 오후가 되면 말순은 마을 어귀 버스 정류장까지 산책을 나갑니다. 하루에 몇 대 되지 않는 버스가 지나가는 한적한 길목이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산책로입니다. 가끔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네고 이따금 마을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싱싱 달려갑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말순에게는 가장 평온한 순간입니다. 수평선 너머 어디선가 아들 준호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픕니다. 저 넓은 바다 건너편이 일본이라는데 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혼자서 간소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속극이 나오고 그녀는 등장인물들의 사연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의 전화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전화를 걸고 싶지만 괜히 바쁜 아들을 방해할까봐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맙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된 지도 벌써 몇 년째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멀리 사니 어쩔 수 없다지만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삽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효도 여행이라도 데려가 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안고 말입니다. 말순 할머니가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던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몇 달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밝고 경쾌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일본에서 사업이 잘 풀려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말수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일본으로 효도 여행 어떠세요? 도쿄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일본 음식도 드셔보시고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여행이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직접 제안하는 여행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항공료도 저희가 내고 숙소도 예약해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냥 여권만 챙기시면 됩니다. 민정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리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국 여행이라는 건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일본까지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준다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박경자 할머니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자 언니, 큰일 났어요. 우리 준호가 일본 여행을 데려간다네요. 박경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아이고, 말수나 복 터졌네. 아들이 드디어 효도하는구나. 두 할머니는 밤늦도록 여행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여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여권을 꺼내보니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성지순례 여행을 갈 때 만들어둔 것이었는데 결국 그 여행은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새 옷을 샀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입는 편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일본에 가서 아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옷가게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어보니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말순의 일본 여행 소식을 듣고 부러워했습니다. 어디 가나 아들 복은 타고나는 거야. 우리 말순이 아들 덕 톡톡히 보겠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말순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아들이 성공해서 자신을 챙겨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부산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서 함께 일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말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어가며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여행 가방도 새로 샀습니다.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가방도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작은 캐리어에 옷 가지며 세면도구를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용돈이라도 좀 주려고 집에 모아둔 현금을 봉투에 넣어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반반씩 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외국, 처음 타보는 비행기, 그리고 오랜만에 만날 아들과 며느리, 모든 것이 새롭고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소리를 한동안 못 듣겠구나. 금요일 새벽,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은 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어 봤습니다. 부산 김해공항까지는 마을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했습니다. 박경자 할머니가 일찍부터 와서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말순아, 일본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하고 와. 그리고 우리 준호한테 안부 전해줘. 말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렇게 큰 공항을 처음 봤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로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개미집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출국장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서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준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민정도 함께 있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서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준호가 말순의 캐리어를 받아들며 인사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준호가 항공료를 결제했습니다. 말순은 아들이 자신의 비행기표까지 사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다 내니? 그러자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은 제가 드리는 효도 선물이에요. 걱정 마세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말순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면세점에는 온갖 화려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고 카페에서는 비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정이 화장품을 보러 간다며 자리를 뜨자 말순은 준호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정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말순이 준호야,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어보니 준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일본 숙소 확인하는 거예요.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신기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부터 어색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이 신기해서 말순은 내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구경했습니다. 준호와 민정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가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저 아들 부부가 여행 계획을 상의하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오자 말순은 또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판들은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준호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숙소 예약 확인하고 택시 부르는 거 좀 확인하고 올게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정도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공항 한쪽 의자에 앉아서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밟아본 일본 땅이었습니다. 공항 안은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일본어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말순은 시계를 봤습니다. 준호가 간 지 벌써 15분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15분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공항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민정의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가방을 더욱 꽉 껴안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금방 돌아올 거라고, 아마 예약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숙소 예약 확인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의자들은 하나둘씩 비어가고 공항 로비도 저녁 시간이 되면서 한산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일본어 안내음성만 들렸습니다. 민정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1시간 넘게 연락이 안 될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말순은 가방 안에서 수첩을 꺼내 적어둔 준호의 일본 주소를 확인해봤지만 일본어로 된 주소는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말순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나가는 공항 직원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젊은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 아들이 1시간 전에 잠깐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공항 직원은 말순의 사정을 듣고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보안 담당자가 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인상착의를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본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CCTV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순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일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30분 후 보안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준호와 민정은 1시간 전에 택시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순을 두고 혼자서 말입니다.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이 저를 두고 떠났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호와 민정은 서둘러 공항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캐리어를 끌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분명히 말순의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뭔가 급하게 말하고 있었고 민정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영상의 시간을 보니 말순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한 지 불과 1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즉, 준호와 민정은 처음부터 말순을 버리고 떠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말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버리고 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이런 경우 일본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가족에게 버림받는 경우 긴급 상황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영사관에도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멍한 상태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말순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아들에게 주려고 가져온 현금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80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언제 가방을 뒤져서 돈을 가져간 것일까요? 아마도 비행기 안에서 말순이 잠깐 잠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일본 경찰이 도착했고 한국 영사관 직원도 긴급히 파견되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말순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외국에 버리고 갈 줄이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 임시 숙소를 마련해드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귀국 절차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런 말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준호가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감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나리타 공항에서 말순 할머니는 캐리어 하나만 달랑 들고 영사관 직원을 따라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는 공항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사관 직원 김수진 씨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김수진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듯 능숙하게 말순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우선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봐야겠어요. 혹시 아드님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박경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 언니, 나야. 큰일 났어. 준호가 나를 일본 공항에 버리고 갔어. 박경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순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순아,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말순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박경자 할머니가 마을에 있는 이장님과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며칠 전에 마을에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말순이 일본에 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집 문서들을 챙겨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본 여행 가는 동안 집수리를 해드리려고 한다면서 말입니다. 이장님이 급히 말순의 집을 확인해 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집과 밭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가 말순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말순 명의의 통장에서도
돈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일본 여행을 제안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김수진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아드님이 일본에서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데려온 것도 그 시간 동안 한국에서 재산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죠. 말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일은 뉴스에서나 보던 남의 이야기였는데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준호가 계획적으로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달콤한 말로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경자 할머니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유학 중인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일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우라는 아이였는데 말순보다 1살 아래인 박씨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경자 할머니가 성우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성우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즉시 아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성우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 저 박성우입니다. 어머니한테서 연락받았어요. 지금 당장 할머니께로 가겠습니다. 박성우는 28살의 청년으로 도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변호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도 유창했고 법률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그날 오후에 말순이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달려왔습니다. 성우를 만난 말순은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성우는 말순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우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본 결과 이것은 명백한 국제 사기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일본 경찰과 한국 검찰이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준호 부부가 아직 일본에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우는 곧바로 일본 경찰서에 가서 정식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사관을 통해 한국 검찰에도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준호 부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준호 부부는 아직 출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준호는 일본에서 음식점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 야쿠자들에게까지 빚을 지게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서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빚을 다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준호 부부가 도쿄 외곽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곳을 급습했지만 준호 부부는 이미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한국행 항공편 예약 확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성우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준호 부부를 기다렸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의가 실현될 때가 왔어요. 준호 씨가 한 일은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말순 할머니와 박성우는 준호 부부보다 하루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곳인데 이제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공항에서 곧바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미 일본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런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본 베테랑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사기와 횡령, 그리고 유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말수는 검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우가 미리 조사해둔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말순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이체 기록, 그리고 일본에서의 행적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 부부가 탄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출구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성우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정이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경찰들이 다가갔습니다. 김준호 씨, 박민정 씨 맞습니까? 사기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준호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정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경찰관에게 항변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온 것뿐인데요.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말순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분명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우가 말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공항에 침모버린 부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과 신문에 실렸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준호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외국에 버릴 수 있느냐, 짐승만도 못하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말순에게는 뜻밖의 연락들이 쇄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같은 피해를 당한 노인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딸이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해서 갔다가 양로원에 버려졌다고 했고,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집을 팔아달라고 해서 돈을 줬더니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이런 사연들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준호 부부의 사건이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된 준호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어쩔 수 없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성우도 합의를 반대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일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일본 조폭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어머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민정도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말순을 일본에 버리고 난 후의 계획이었습니다. 말순의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제3국으로 도피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말순이 일본에서 어떻게 될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성우는 말순과 함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박경자 할머니를 비롯해 이장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나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말순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말순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준호가 담보로 잡은 집은 아직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언제 집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우가 법적 절차를 통해 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순의 사연을 본 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변호사는 노인 인권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심 재판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성우는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정의가 실현될 때입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왔구나.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재판이 시작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성우와 함께 법원 앞에 섰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준호와 민정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개월 전만 해도 효도 여행을 제안하며 다정하게 웃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준호 부부의 범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일본으로 데려간 후 공항에 유기했으며
동시에 피해자 명의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기죄, 횡령죄, 유기죄가 모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또한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혈육인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변명에 가까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이 일본에서 사업 실패로 극도로 궁박한 상황에 처했으며 일본 조폭들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잠시 돈을 빌리려던 것뿐이라고 억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을 때 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효도 여행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일본으로 데려갔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버릴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른 부모님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망해서 정신이 나갔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지만 말순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우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민정도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침몰하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을 보호하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말순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우가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준호 씨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일주일 후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준호는 사기, 횡령, 유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정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특히 혈육인 어머니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이런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준호는 판결을 듣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은 울부짖으며 불공평하다고 소리쳤지만 법정은 이미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방 청석에 앉아있던 말순은 복잡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슬프지만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부모님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우가 말순을 부축하며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순은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왔구나.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와 차분히 새로운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담보로 잡은 집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되었고 빼앗긴 재산의 일부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돈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말순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법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성우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말순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우의 따뜻한 관심에 말수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저와 함께 뜻깊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말순의 사연이 알려진 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함께 해보면 좋겠어요. 말순은 처음에는 자신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습니다. 성우의 설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속아서 빼앗기거나 버림받은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 간의 일이라며 참고 넘어가거나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순의 경험이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월 한 번씩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성우는 법적 조언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상담 때는 인근 마을에서 서너 명 정도만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딸이 요양원 비용을 대겠다며 집을 팔게 했는데 정작 요양원에는 보내지 않고 돈만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우와 말순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제안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성우의 설득으로 촬영에 응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을 요청해왔고 말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속이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우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순과 함께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효도의 참뜻을 찾는 모임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단체의 활동 범위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예방 교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일본에서 겪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순의 활동을 본 정부에서 노인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말순은 이런 변화를 보며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말순은 집 앞 바닷가에서 성우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할머니 덕분에 도움을 받고 계세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지만 말수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원망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건 배신이었지만 나에게 돌아온 건 다시 살아갈 용기였어.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지. 말순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과 성우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